4번 문제. 2000년대 초반 도입됐던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념인데, 사회복지 부분은 아까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식으로 각 부처별로 이제 이 예산들 집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보면 노인 복지 개선 프로그램, 장애인 복지 개선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농어촌 소득 증대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니면 농어촌의 복지 개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각각 들어갈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네? 그러면 이 노인 복지 개선 프로그램 내에 사업들이 있어요. 자, 노인 복지시설. 첫 번째가 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거.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관한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노인들의 취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들.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내에 있는 개별 사업들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인 복지시설에는 양로원, 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회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설들을 이제 예산 투입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임플란트를 지금 하나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데 두 개까지 적용을 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 부분을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적은 비용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죠. 또 노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인을 취업시키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줘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노인들에 대한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랄지. 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전체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노인 복지가 얼마나 개선되는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단위로 해가지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하고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는가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의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성과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설명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오케이? 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짜는데 그렇게 되면 성과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 아셨어요? 자,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설명서 옳지 않은 거 1번.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다 그러는데 지금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예산 분류 체계는 여러분들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게 분야예요. 이게 사회복지 분야.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각 부문, 보건복지 부분, 교육 부분 이런 식으로 부문.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내에 이러한 것들, 노인 복지시설,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거, 노인들의 취업 확대, 이 내용들이 단위 사업에 관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단위 사업 내에 이러한 것들이 세부 사업들이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짜여진다 그 말이야. 프로그램. 3번.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 다시 말해 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비목 간의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시켜버리니까. 4번.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을 위해서 설계되고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짜고 운영하게 된다면 성과 측정이 매우 용이하다. 10조를 투입해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인복지가 얼마나 개선되는가 이렇게 측정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4번 지문 맞는 표현입니다. 정책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을 위해서 설계 도입된 제도. 오케이? 자, 3, 4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 35번.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서 예산 금액을 선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짜여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단년도 예산 운영 방식입니다. 응? 단년도 예산 운영 방식이에요. 하향식 적용이죠. 하향식으로. 그리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 사업의 묶음에 관한 것들이죠. 이게 단위 사업들이라고 그랬어. 이게 단위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게 프로그램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3번 예산 운영에 초점을 투입보다는 성과 중심에 둔다. OX. 성과 측정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프로그램과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은 품목별 예산 체계에서 볼 때 항, 세항, 세세항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이게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 이게 단위 사업이고 이게 개별 사업이잖아. 근데 이렇게 갈수록 점점 세분화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예산 과목에 보면 항이 있죠? 그 다음에 세항이 있죠? 그 다음에 세세항이가 있어요. 세분화시켜서. 그러한 것에 준해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이 점점 이렇게 세분화되니까 갈수록. 자, 35번에서는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재정법의 4대 개혁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 나오나요? 국가재정운영계획. 오케이? 총회 배분 잘 편성 예산. 그런 다음에 예산 집행하고 나서 성과 측정 평가가 이루어지죠. 성과 관리. 그 다음 이러한 내용들을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의 DB로 구축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네 가지 국가재정법의 4대 개혁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중심이 바로 이 프로그램 예산이에요. 아셨어요? 그 중심이 바로 프로그램 예산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예산은 요 예를 좀 연결해서 좀 참고해 둘 필요는 있죠. 근데 구급에서 출제되기는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예산 이 지문이 나오면 뭔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자, 35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36번. 우리나라 예산심의 특징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체제의 성격상 예산심의 과정이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로 엄격하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제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해보면 예산심의가 엄격한 건 대통령제. 왜냐하면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산심의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예산심의에서 본인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그렇죠? 아까 예산심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 특히 그 가운데서도 예결위의 종합심사.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회의 3정에서 의결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해당됩니다. 3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을 설치할 수 없다. 4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가 쉽다. 그러겠죠.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있으면 그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가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 국토교통부의 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니까 이 상임위원회에서. 36번은 1번이 틀렸어요. 그죠? 1번. 자, 37번.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가? 1번. 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 2번. 우리나라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돼서 법률보다는 하위 효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예산이 의결주의죠. 미국하고 영국은 법률주의예요. 법률주의입니다. 그리고 2번의 지문에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잘못된 표현이야. 오케이?
우리는 예산의 형식이죠. 의결주의니까. 근데 미국하고 영국은 법률의 형식입니다. 오케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돼서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갖는다. 잘못된 표현이고, 미국은 법률의 형식을 취한다라는 얘기죠. 3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밀을 설치할 수 없고, 4번, 예결위의 심의 과정은 예산 조정의 정책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예결위의 심의 과정이라는 것은 예산 조정의 정책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맞죠? 네. 37번에서는 2번이 잘못된 편입니다. 자, 38번. 국회 예산심의의 설명서 옳차는 1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 것이다. 각각. 2번 예결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예결위에 심사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죠.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그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증액시킨다? 그건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동의도 없이 증액시킨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 그건 말이 안 되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2번 내용에서는 잘못된 편입니다. 이게 증액하려면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에다 이걸 설명을 해야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증액하는 거예요. 3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밀을 설치할 수 없다. 4번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때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 자, 38번에서는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자, 38번 문제까지가 예산 심의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38번 문제까지가. 자, 그 다음에 39번부터는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39번, 40번 예비 타당성 조사 나와 있죠? 이건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신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 그래서 예산 규모 500억 이상인데 국가 지원이 300억 이상 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사전에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에 대한 사전에 평가를 하는 것이죠.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들은 채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39번에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의 분석과 정책적인 분석으로 나눌 때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2번 지역경제 파급 효과, 3번 사업 추진 의지, 4번 민감도 분석. 몇 번? 여러분들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정책적인 분석의 기준이에요. 오케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경제적 분석이 아니에요. 경제적 분석의 대표적인 것은 민감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이야. 여러분들 여기 국제공항을 하나 건설한다고 합시다. 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여기 투입되는 비용하고 이 국제공항을 지었을 때 이용하는 이용객 수에 따라서 편익이 나타나겠죠? 각각. 근데 이제 비용이 일정하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조.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0만 명이 이용을 해. 10만 명? 너무 약한 것 같다. 20만 명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편익이 예를 들어서 뭐 한 6천억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30만 명이 1년에 이용할 경우에는 8천억. 편익이.
50만 명이 이용할 경우는 1조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사업이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1년에 몇 명 이상 이용을 해야겠어? 50만 명 이상 이용을 해야 1조가 되니까 이 겨우 비용 편익 분석이 1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 20만 명이나 30만 명, 이렇게 50만 명 미만이 이용했을 때는 경제성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에요. 오케이? 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하는 겁니다. 민감도 분석에 관한 거. 오케이? 현대차가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합니다. 미국에. 근데 1년에 수출하는 액수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합시다. 1,000억 달러. 계산하기 쉽게 1억 불 이렇게 1억 달러를 수출을 해요. 그럼 환율이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200원일 때 환율 1달러에 1,150원일 때 1달러에 1,100원일 때 이거에 따라서 현대차 수입이 달라지겠지? 이렇게 된다면 1년에 수입이 얼마예요? 1,200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1,150억이죠. 이렇게 되면 1,100억이고. 단순하게 환율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이.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여러분들 경제성 분석에 해당되는 겁니다. 민감도 분석하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비용 편익 분석. 아셨어요? 비용 편익 분석.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 외에 상위 계획과 연관성이랄지 지역경제 파급 효과랄지 사업 추진의 의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분석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다. 자, 40번. 우리나라 시행 중인 그 재정관리 혁신 조치 가운데 하나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가.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는 500억 이상의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300억 이상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1번.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2번. 2000년 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용했고 3번. 한국개발연구원이랄지 조세재정연구원 등 법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책연구소들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이제 이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정책성 분석을 배제하고 경제성의 분석에 집중한다. 틀렸죠? 아까 39번에 나왔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그전에 이 정책적인 측면의 분석은요, 약간 애매모호한 것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 분석에 반치중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세요. 자, 도로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도로 하나 만드는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편익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도로 하나 만들면 차량 이용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니까 쉽게 이 비용 편익 비율 이거 계산해보면 1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타 통과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예산 배정해서 사업들 많이 하겠죠. 근데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일을 확보하기가 힘든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예산 확보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경제성이 없다 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않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정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40번에서는 4번이 틀렸네요. 자, 41번.
내가 아까 둘째 시간까지는 오늘 4교시까지 수업해도 되겠는데? 하고 막 떠들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시간 딱 되니까 내가 지금 어제 저녁도 안 먹었지. 오늘 아침도 지금 텅 비워놨거든. 그러니까 기운이 쫙쫙 빠지는 거야, 지금. 오늘 3교시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불만이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오늘 3교시까지 하고 다음 주가 종강이잖아요. 그 다음 주에 진도 나가는 거 봐갖고 부족하면 그 뒤에 더 해줄 테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응? 네. 자, 41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예산 회계제도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 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됐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총액배분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이 중앙에, 이 중심에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토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왜냐?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성과관리가 매우 용이하니까. 성과관리가. 1번은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됐다. 성과관리가 용이하니까. 두 번째.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면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재정활동에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이런 부분들을 발생 사실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복식부기 방식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발생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네, 발생지. 발생지는 복식부기죠. 3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각 중앙관서장이 그 사업비용을 정해서 미리 기획재정비당원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3번은 뭐에 해당되는 건가?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각 중앙관서장이 그 사업 규모를 정해서 미리 기획재정비당원하고 협의토록 하는 거. 총사업비 관리제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여러분들 이렇게 총사업비를 결정해서 관리하면 사업 중간에 예산이 늘어나는 거 이거 차단할 수 있겠죠? 그런 의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어요. 총사업비 관리제도. 예비 타당성 조사나 총사업비 관리제도나 전부 다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오케이? 예비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전부 다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 자, 41번은 3번이 걸려 있네요. 3번이. 자, 42번.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관련 제도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됐다 그러는데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4년도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9년도예요. 그래서 아까 문제도 2000년도부터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예산 반영할 때 2000년 회계년도부터. 2번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고가 재정 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한다. 맞죠? 3번 토목사업은 400억 이상일 경우에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다. 500억 이상일 때 총사업비 관리 대상입니다. 그 다음 4번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가 아니라 2005년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42번은 2번이 맞는 편입니다. 2번이. 자, 43번.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그런 것은 1번 예산제 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배정이라고 해야지. 배정. 그리고 중앙관서장이 다시 하부기관에 배정하는 것을 재배정 이렇게 표현해야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배정입니다. 2번 각 중앙관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해도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난구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예산을 전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건 전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3번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이나 문화재 복원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이랄지 또는 문화재 복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중등 교육시설 같은 경우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야. 근데 새로 중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예타 통과하려면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화재 복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4번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자 43번에서 옳은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44번 예산 집행과 관련된 기술로 옳지 않은 것. 1번 예산 집행은 재정 통제와 재정 신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예산 집행의 목적 두 가지죠. 통제하고 신축성 유지. 두 번째 중앙관세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세양 또는 모기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세양 목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전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장관왕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이용. 입법 과목인 장관왕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 의결을 요하죠. 근데 세양 목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전용은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3번 예비비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 총칙 등에 따라서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야 된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비상금 아닙니까? 비상금인 예비비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에 충당할 수 없어요. 오케이? 예비비니까. 그리고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예비비로 쓰면 안 돼요. 국회 개회 중에도 마찬가지고. 4번 중앙관서장은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고 총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총 사업비 결정이 이루어진다. 자, 44번에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예비비 관리주체 누구라고? 예비비 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 45번.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이체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서 중앙관세의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 이체. 그러니까 정부기구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옮겨간단 말이죠. 이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산의 책임소관의 변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예산의 책임소관이 변경된다. 이건 국회 사전 의결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아까 사전 의결 원칙이 예외 뭐라고 그랬어? 사전 준체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 체가 이체란 말이야. 사전 준체, 오케이? 이체. 두 번째, 전용이란 입법과목 간의 사용 융통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과목 간의 사용 융통입니다. 오케이? 각 중앙원서상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당원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각 세항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행정과목 간의 상호 융통 이렇게 붙이면 전체 다 맞는 표현이에요. 아셨어요? 이렇게 전용이란 행정과목 간의 상호 융통으로 각 중앙원서상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각 세항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3번 2월은 당해년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2월. 맞죠? 2월에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측이 안 돼서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죠. 명시월은 예산이 남을 것이 미리 예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명시하고 다음으로 넘겨 쓰는 것이 명시월입니다. 아까. 그래서 2월은 당해년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 4번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해서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 이게 바로 계속비예요. 아까 이렇게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한다고 그랬잖아. 세종시에 청주시에 연결하는 총 사업비 5천억. 그리고 이 사업이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5년 동안 진행이 된다면 202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00억, 여기는 1000억, 1000억, 1500억, 500억 이렇게 예산 투입되는 계획을 미리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국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 다음에 매년 이 예산 운영 부분, 이것은 다시 국회 의결을 또 거쳐야 돼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해서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다. 계속비. 자, 46번. 우리나라 예산 과정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박스에서 보니까 결산은 정부 예산 집행 결과가 정당한 경우에 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이다. 여러분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집행 결과가 정당하다면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결산인 거예요. 오케이? 결산 심사가 다 끝나면 예산 과정이 전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결산 심의에서 위법하거나 그 다음에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면 그 정보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된다. 그런데 생각해봐.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는데 그걸 무효로 하거나 취소를 했다. 그런다면 지출한 걸 다 회수해야죠.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회수한다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위법 부당한 지출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그 정보활동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응? 대신 위법 부당한 지출에 대한 책임자는 그 책임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그 책임을 물어야겠죠. 일단 디귿, 국회 심의 과정에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의 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의 제한을 받는다. 여러분들 여기 국토교통부의 예산 전체 부처별 한도액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50조라고 합시다. 지출 한도가. 그런데 이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 증액됐단 말이에요. 얼마가 증액됐냐면 예를 들어서 1조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부처별 한도액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 증액 1조 원이 됐다면
부채별 한도액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1조 빼줘야죠. 1조가 늘어났으니까 이 한도액 가운데서 1조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50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미 없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여기 예산 짰는데 늘어났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제외시켜버린다?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국회 심의과정에 증액된 부분은 부채별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이제 국회 심의과정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래서 행정부하고 입법부 간의 조율을 통해서 늘어난 예산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채별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셨어? 그러니까 1조 원이 늘어났다면 그대로 전체 51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응? 1. 국회 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국회 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의 예산 배정, 그 다음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은 신축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여러분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통제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신축성 유지를 위해서도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통제를 위해서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통제하기도 하지만 신축성 유지의 수단으로도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회계연도 개시 전의 예산 배정 맞습니다. 자, 46번에서는요. 기억, 리을, 미음 이런 애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자, 47번 집중 구매. 여러분들 집중 구매 어디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하죠. 조달청에서 집중 구매해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행정기관에 이제 조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 구매. 집중 구매의 장점의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재정적인 통제 체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재정적인 통제 체계를 향상시킨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집중 구매를 하니까 구매에 필요한 예산은 여기서 다 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예산기관은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펴 나오는 것처럼 재정적인 통제 체계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분산 구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통제 체계의 이 통제 체계를 확립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분산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그 분산 구매가 이루어지는 각 기관들마다 전체적으로 다 통제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재정적인 통제 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집중 구매일 때, 오케이? 분산 구매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여건들이. 2번. 긴급 수요나 예상외 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OX. 긴급 수요나 예상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다. 집중 구매는 집중 보관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한 집중 보관이 가능하니까 그걸 통해서 긴급한 수요나 예상외 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응? 집중 구매의 경우는. 3번. 대량 구매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대량 구매 이점을. 그 다음에 4번. 일괄 구매를 통해서 구입 절차를 단순화시킨다. 여기는 집중 구매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구매 절차가 복잡해요. 아셨어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구매 절차가 복잡하다. 집중 구매에서는. 근데 꼭 기억할 거. 집중 구매는 긴급 수요나 예상외 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오케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대체 상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만 중앙정부의 총괄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럼 중앙정부의 총괄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중앙에서 이제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은 통제가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상 외에 수요 이런 게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중앙에서 통제하기가 효과적이죠. 중앙에서 통제할 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다면 여기에 대응하기 힘들단 말이야. 오케이?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게 집중구매제도의 장점으로 볼 수 있어요. 긴급한 수요나 예상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오케이? 47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48번.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1번. 감사원은 입법과 사법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감사원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은 뭐냐면 회계검사하고 그 다음에 직무감찰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감사원은 어디 소속인가요?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무감찰을 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회계검사라는 것은 예산 운영에 따른 회계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은 다 회계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회계검사를 받습니다. 감사원에. 그러니까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다 회계검사 받아요. 아셨어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이런 데도 회계검사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곳은 회계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직무감찰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무감찰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감사원은 입법과 사법부에 대해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OX. 이건 맞는 표현이란 말이죠. 두 번째, 감사원은 입법부, 사법부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고. 오케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무감찰을 할 수 있어요. 3번, 기획재정부는 입법과 사법부 예산을 사정하고 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과 사법부 예산을 사정하고 배정한다. 맞죠? 이것은. 그 다음에 4번, 감사원은 입법과 사법부에 대해서 결산을 확인할 수 있고 앞에 나왔던 것처럼 회계검사, 그 다음에 결산 확인, 이것은 예산을 운영한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 4번 다 맞는 표현들입니다. 회계검사, 그 다음에 결산 확인 다 입법부, 사법부, 국가기관들은 다 할 수 있어요. 2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그래서 3교시까지 버텼는데 3교시 수보는 것도 정말 힘드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주에 이 진도 진행되는 거 보고 보강을 좀 더 하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아시겠죠? 네.